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랬다는 이 약의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하석호 인사드립니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영화 감독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 감독들이 있어요. 이제 헐리우드에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일본에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이 계시고요. 대한민국에는 봉준호 감독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 감독님들 중에 영화 하나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바로 인셉션이에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셨습니다. 이 영화는 2010년도에 나왔고요. 제 기억엔 제가 이 당시에는 재수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흥행을 일으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은 저번에 제가 메멘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메멘토로 데뷔를 하셔가지고 이 영화를 찍으면서 이 영화를 엄청 오랫동안 국리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이 영화 감독분 세 분을 다 좋아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영화는 뭔가 깊은 뜻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든 아니면은 곰곰이 생각을 할 때든 항상 도움이 될 만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때문인 거죠. 인셉션이라는 영화는 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안타깝게도 그 속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이제 그랬다는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냥 이야기를 매개체로 쓰고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여러분들이 뭐 만화라든지 아니면 영화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분명히 보셨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때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를 들면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지만 사실 정확하게 우리한테 감독님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다크나이트라든지 근데 그런 숨어있는 의미들을 또 캐치해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운 영화지만 한 가지 골라봤어요. 저도 심리학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직접 뭐 공부를 하진 않았지만 이 인셉션 영화는 심리학자 중에 프로이트의 제자죠. 융님이 어려워요 이름이 구스타브 융인데 그분께서 꿈에 대해서 그 체계적으로 짜놓은 거를 그대로 영화로 옮겨왔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에서도 또 꿈을 꾸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지는 겁니다. 인셉션이라는 뜻은 굉장히 뭐 많은 것이 있는데 인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영화 내용도 굉장히 짧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꿈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 꿈속에 들어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녀시대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꿈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소녀시대로 변장한 다음에 여러분들 후드겨 패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소녀시대한테 겁나게 맞은 거예요. 그 꿈속에서. 근데 그리고선 제가 소녀시대 말고 에이핑크로 변신해서 여러분들을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꿈에서 깨어나면은 그 꿈 내용은 기억은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서 소녀시대는 본인을 때렸던 가해자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고요. 반면에 에이핑크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따뜻한 이미지가 떠오르기 때문에 소녀시대 골수팬도 그렇게 인셉션을 당하게 된다면, 그런 식으로 당하게 된다면 이제 에이핑크를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좀 예를 잘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두 주인공은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러니까 이 역 중에서는 코브의 역을 맡았어요. 이름이 코브죠. 그 다음에 중요한 조연이 이제 조셉 고든레빗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 작품 중에서 다크나이트에서 이제 로빈으로 나오는 분이시죠. 그리고 와타나베 켄이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고질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유명한 일본인 배우가 있어요. 이분이 일본 갑부 사이토 역할을 맡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맡으신 코브라는 사람은 꿈에 대한 전문가예요. 다른 사람의 꿈에 침투를 해서 그 정보를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은 꿈 정보 도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그러니까 아내죠. 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아내하고 같이 인셉션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셉션은 꿈에서 또 꿈을 꾸고 꿈에서 또 꿈을 꾸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한 번 꿀 때마다 거의 60분의 1 정도가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뭐 1시간이 꿈을 몇 번을 꾸게 된다면 5번이나 뭐 6번까지 넘어간다면 1시간이 평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랑하는 아내와 그런 식으로 인셉션에 성공을 해서 엄청나게 깊은 꿈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단둘이 보내요. 근데 깨어났습니다. 근데 깨어나는 과정 중에서 이게 꿈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토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항상 휴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꿈속에서는 이 휴대폰을 딱 봤을 때 이게 뭐 로봇으로 변신할 거야 하면은 꿈속에서는 이게 스마트폰이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이제 만약에 깨어났을 때는 아무런 일이 없는 거죠. 여기선 팽이가 나옵니다. 팽이를 돌리게 되면은 이게 꿈이라면은 절대 이 팽이가 돌아가는 것이 멈추지 않을 것이고, 만약 꿈이 아니라면 이 팽이는 멈출 것이다. 뭐 이런 토템이 있는데 이 아내분은 그 토템을 숨겨요. 그리고 마침내 현실로 돌아왔지만 코브는 현실로 돌아온 것을 인정을 하고서 너무 행복했지만 아내는 아직도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깨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남편과 동반 자살을 요구했지만 이제 코브는 절대로 현실 세계에는 자신의 자식들도 있기 때문에 동반 자살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메리라는 여자는 이 남편에게 모든 자신을 죽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자살해버립니다. 이런 어두운 과거 때문에 코브는 자기의 자식들도 절대로 보지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이제 국제적인 범죄자가 됐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와이프를 죽였을 때 형량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수배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불법적으로 일을 하던 도중에 일본인 갑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분이 이름이 사이토라는 역할을 맡으신 거죠. 그 사이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라이벌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후계자, 여기서는 로버트 피셔라고 나오는데 그 후계자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인식을 바꿔줘라. 지금 아버지한테 이 후계자가 물려받는데 아버지가 하던 대로 하면은 절대로 나는 이 후계자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후계자의 인식을 바꿔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인셉션을 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는 전화 한 통으로 코브 씨의 모든 이제 범죄라든지 수배를 없애주겠다. 그러면은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식들을 볼 수 있게 하겠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지만 이러한 것에 수긍을 하고 이제 코브는 뛰어들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은 속이고 돼요. 그래서 약 3번째 단계인가요? 그런 식으로 꿈속에 들어갑니다. 3번째인가 4번째까지 들어갔는데 이 무의식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이 코브의 꿈에 들어가면은 항상 이 와이프가 나타나요. 무의식 속에 죄책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꿈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잔인하게도 이 여자 메일 씨는 코브를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아마 이것 또한 코브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겠죠. 물론 영화는 거기에 대해서 비중을 크게 두지 않지만 마지막에는 코브가 이러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죽을 뻔한 사이토까지 구해내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엄청나게 긴 꿈을 꿨지만 어쨌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은 모두가 이뤘고 그 안에서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전화 한 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코브 씨는 자기의 자식들을 보러 갑니다. 이게 이제 인셉션의 내용이에요. 너무 어렵죠? 근데 저는 인셉션 보면서 이게 우리의 무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근데 참 감독님이 우리를 농락한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이런 과학적인가요? 심리학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코브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아픈 것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도 보여주는 거죠. 그 트라우마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맞서 싸워야 됩니다. 이 코브라는 사람은 트라우마를 숨기기 위해서 깊은 지하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놓고서는 이제 그러한 꿈의 구조를 만들어 놓는 장면이 나와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깊게 숨기는 거죠. 하지만 결국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트라우마를 직접적으로 대면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와닿았는데 결말이 굉장히 특이해요. 마지막에 이제 코브의 자식들을 만나기 직전에 코브는 마지막으로 팽이를 돌립니다. 이제 이게 팽이가 멈추면은 현실이고 계속 돌면은 꿈이잖아요.
근데 팽이는 멈추지 않고 끝나요. 근데 이제 자식들의 얼굴은 이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이게 꿈이야 현실이야. 근데 이 결말이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이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많은 관중들이 알아냈습니다. 뭐냐면요, 저도 좀 많이 헷갈렸는데요. 이 팽이 토템은 사실 코브가 쓴다고 하지만 코브가 이 토템을 쓴다고 얘기한 적 없는 것 같아요. 코브가 팽이를 돌리는 버릇은 있습니다만 토템이 꼭 하나일 필요도 없는 거죠. 원래 이게 자신의 와이프의 토템이었는데 그럼 원래 코브의 토템은 뭐였냐 이겁니다. 이게 나오질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중분들이 아시더라고요. 뭐냐면요, 바로 결혼 반지예요. 그래서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코브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꿈에만 들어가게 되면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의식 중에 자신의 와이프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코브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는지 안 끼고 있었는지 이것만 보면 되는데 결론이 궁금하시나요? 결혼 반지를 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실 세계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는 거죠. 뭐 이런 함정 같은 것들이 숨어져 있었는데 결말은 어쨌든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감독님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많은 관중분들이 찾아낸 거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믿을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감독님도 팽이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관중들 자체를 거의 인셉션을 시키는 영화였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래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도 있고, 영화는 잘 만들었죠. 뭐 연출 이런 거는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놀란 감독님인데요. 게다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것들도 굉장히 와닿게 되었고, 또 숨겨진 결말까지 굉장히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한 번 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현실 세계가 꿈이든 현실이든 제 생각에는 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꿈속이라고 하면요, 어떡할 겁니까? 열심히 살지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가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을 거예요. 죽고 나면은, 여러분들 나이가 먹어서 죽든 병에 걸려서 죽든 죽고 나면은 꿈이 아니었을까? 인생은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꿈이라고 해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절대로 꿈 같지가 않으니까요. 저는 이 감독님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꿈이든 현실이든 또 어둡든 밝든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화서였고 똥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